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가역 라이브 이가역입니다. 대통령실을 대상으로 한 국회 운영위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 간 배치기 몸싸움까지 나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조금 전 국회가 결정하면 김현지 부속실장이 바로 출석하도록 대기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잠시 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오늘 광주 5.18 민주묘지를 찾았습니다. 예상대로 광주 시민들의 거센 항의를 받아 참배를 못하고 발길을 돌렸습니다. 현장 영상 생생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함께할 네 분의 해설위원 소개해드리고 백다 앵커의 브리핑으로 첫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기존 범죄 사실이 아닌 새로운 혐의에 대한 압수수색이었다. 오늘 아크로비스타 등을 압수수색한 김건희 특검의 입장입니다. 특검은 김건희 씨 측에 소환을 통보하기도 했는데요. 금거북이 청탁 의혹을 받는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도 오늘 오전 특검에 출석했습니다. 전달하신 이유가 뭡니까? 공직 청탁 목적이셨어요? 문을 당기시오야 미시오가 아니고. 여기 난장판이 났나요? 지하 주차장 구석, 트럭 옆에 딱 버티더니 화물 엘리베이터에 콕 박히는 뒷모습까지 포토라인을 피하려다가 되려 모두의 눈길을 사로잡는 사진을 남긴 셈이 됐는데요. 특검은 이 전 위원장의 건강 상태를 보고 조사 종료 시간을 정하겠다고 했습니다. 역시나 건강 악화를 이유로 보석을 청구한 김건희 씨. 오는 12일 보석신문이 열리게 되는데요. 어제 뒤늦은 사과,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될까요? 예, 이배용 씨의 이른바 도망 출석 잠시 후에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고요. 먼저 김건희 씨의 보석신문 관련 소식 다뤄보겠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 오는 12일에 보석신문이 열릴 예정입니다. 김건희 씨가 금품 수수, 샤넬백을 받은 사실을 어제 이례적으로 부분적으로 인정했는데 보석 인용에 도움을 받기 위한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명남 위원님, 네. 이거 보석 인용에 도움이 될까요? 글쎄요. 근데 이제 보석을 청구한 게 지금 이른바 몸이 아파서 풀어달라는 흔히 얘기하는 병보석을 신청한 것이거든요. 예. 근데 일단 건강상 정말 수감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되어 있느냐가 제일 중요한 문제일 것 같고, 그리고 석방 시에 증거인멸의 염려는 없느냐인데 뭐 다 자백을 한 게 아니잖아요. 그 샤넬백 2개는 받은 걸 인정했습니다만 예. 더 금액적으로 고가인 목걸이 등을 받은 거는 또 부인했거든요. 그래서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다고 볼 수 없고, 그리고 어지럼증과 뭐 불안 등을 이유로 그 보석 청구를 했는데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들은 다 불안하죠. 예. 불안하다는 이유로 석방돼야 되면 지금 수감시설에 있어야 될 사람이 없죠, 사실은. 본인 형사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다 불안한 마음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거죠. 그리고 어지럼증, 뭐 특별한 병명도 없이 어지럽다? 아니, 머리 많이 쓰면 어지럽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엔 보석이 허가될 가능성이 극히 희박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희박하다. 정광진 의원 어떻게 보십니까? 보석을 결정할 때 고려하는 상황들이 있더라고요. 범죄의 성질, 그러니까 지금 피고가 어떤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가, 그리고 과거에 전과가 있었는지, 예. 또 지금 재판되는 과정에서 얼마나 성실히 임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고려되는 것으로 아는데 몇 가지 유리한 상황을 꼽는다면 지금의 건강 상태라든가 이번에 자신이 받았던 샤넬백에 대해서 인정했기 때문에 증거인멸에 관한 염려가 좀 줄었다. 이것은 김건희 여사에겐 좀 유리하게 작용하겠지만 반대로 그동안 누적된 거짓말 있잖아요. 뭐 서희건설로부터 받았다는 목걸이와 관련해서 이게 수차례 진술이 나왔었는데 결국에는 받은 것으로 인정이 됐고,
지금 샤넬백과 관련해서도 거짓말을 계속했다는 것이 드러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겠습니다만 김영남 의원님 아주 희박하다고 했는데 저도 뭐 보석이 인용될 가능성은 높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무엇보다 재판부도 이 보석을 인용할 때 있어서 국민 눈높이나 뭐 여론 같은 걸 좀 고려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보석 인용의 가능성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좀 낮다고 봐야겠죠. 예. 다음 주 수요일에 김건희 씨에 대한 보석 신문이 열립니다. 자, 그러면 김건희 씨 측이 이 보석 신청을 하면서 어제 변호인단을 통해서 언론에 공개했던 그 비슷한 내용의 의견서, 샤넬백 받은 거를 인정하는 그 의견서를 법원에도 제출을 했는데요. 이 의견서에는 그동안 혐의를 부인했던 이유로 여론을 내세웠습니다. 여론의 광풍 속에 과도한 비난, 책임을 짊어질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잘못된 판단을 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법원에 일종의 해명을 했다고 합니다. 홍석준 위원님, 네. 이거 합리적인 이유라고 보이세요? 그렇게 합리적으로 보이지는 않죠. 그런데 뭐 이런 면이 있을 겁니다. 지금 김건희 여사 관련한 어떤 뭐 비난도 있지만 특히 이 백 관련해서는 본인이 이제 사실상 쓰지 않고 이제 좀 있다가 이제 돌려줬기 때문에 사실 이것을 이제 받았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뭐 그런 어떤 생각을 이제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좀 전에 변호인 입장문도 있듯이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처음부터 이제 인정치 않았던 것은 좀 뭔가 좀 문제가 있다. 당시 어떤 판단에 어떤 미스가 있다고 보여지고 그런 것들이 변호인들과의 어떤 뭐 거리 커뮤니케이션의 어떤 문제인지 아니면 김건희 여사 어떤 본인의 문제인지 어쨌든 지금 현재 이 시각에서 본다면 잘못된 어떤 판단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김유정 의원님 네.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김건희 씨가 풀려나면 온 국민이 불안하겠죠. 또다시 우리가 불면의 밤을 보내야 되는 거 아닌가 걱정들을 하실 것 같아서 보석은 어불성설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무엇보다도 지금 여전히 지금 샤넬백은 받았다고 하면서도 거짓말을 계속하고 있잖아요. 목걸이는 안 받았다라고 하면서 여론 탓하고 그러니까 남편은 야당 탓하고 부인은 여론을 탓하고 끝까지 내 탓이오는 없는 부창부수의 진술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정말로 수호지심이라고는 없는 이 한 쌍의 부부구나 이런 생각을 아울러 하게 됩니다. 본인이 샤넬백 받았다고 인정한 것도 하고 싶어서 했을까요? 어쩔 수 없는 증거들이 너무나 명확하기 때문에 인정한 거 아닙니까? 이를테면 준 사람, 그다음에 교환한 사람, 예. 매장 직원, 또 웃돈 얹어서 바꾼 거 아닙니까? 그 웃돈을 200만 원을 준 사람이 21g 소위 관저 증축했던 그 무허가 업자 아닙니까? 인테리어 업자인데 증축까지 했던 그 부인 아닙니까? 200만 원 웃돈 얹어준 사람이. 그렇게 명확하게 증거들이 있고 더군다나 사용한 흔적이 있다라는 얘기까지 나온 마당이니까 본인이 그것마저 부인할 수는 없었겠죠. 일부라도 인정해서 보석을 석방되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최은순 씨나 이를테면 이것에 관련된 거짓말뿐만 아니라 예. 최은순 씨나 오빠인 김진우 씨도 특검 소환 조사 받았잖아요. 네. 그 여전히 밖에 있잖아요, 지금. 그러면 얼마든지 저는 증거 인멸할 것들이 남아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예를 들면요. 그 요양병원 갔을 때 다른 거 압수수색 했는데 경찰들 인사 자료가 있다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압수수색 범위에 포함 안 됐기 때문에 그때는 못 했는데 다시 갔더니 없어졌잖아요. 그런 식으로 얼마든지 그 증거 인멸할 거리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예. 저는 보석 허용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뭐 건강상의 이유로 봤어도 조금 희박해 보이고 그리고 증거 인멸 가능성에서도 그렇고 여러모로 희박하다는 게 지금 저희 패널들의 공통된 의견 같습니다. 아니 그리고 그동안 거짓말한 이유를 여론의 광풍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예. 그 광풍의 광자는 미칠 광자잖아요. 여론이 미친 거예요? 국민이 잘못된 거예요? 아니 진짜 정신 못 차렸네요. 어떻게 저런 표현을 써요? 여론의 광풍 그러네요. 표현도 국민들이 받아들이기에는 쉽지 않은 그런 표현인 것 같습니다. 김건희 씨 측이 인정한 부분 2022년 4월과 7월에 샤넬 가방을 받았다. 그러나 뭐 대가성은 없었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6천만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진 그 그라프 목걸이는 받은 적 없다라고 부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인 인정이라고 꼬리표가 달리고 있는데 목걸이는 안 받았다.
이게 특검이 지금 알선수재에서 나아가서 뭐 뇌물죄 적용까지 뭐 검토하고 있다 뭐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좀 형량을 줄여보려고 하는 그런 계산이 깔렸다고 봐야 됩니까, 김영남 의원님? 그러니까 지금 기소된 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의 알선수재로 기소된 겁니다. 근데 예. 이 알선수재는 금액의 다과에 따라서 법정형이 달라지지는 않아요. 법정형은 똑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뇌물죄로 의율된다고 하면, 예. 그러니까 남편인 당시 윤석열 대통령과의 공모가 인정된다고 하면 알선수재가 아닌 뇌물죄로 공소장이 바뀔 가능성이 있고, 뇌물죄의 경우에는 수수한 금액에 따라서 법정형이 급격히 올라가죠. 예. 그러니까 1억이 넘으면 뭐 법정형이 아주 높게 올라가는데, 뇌물죄로 공소장이 바뀔 가능성을 염두에 둔다고 하면 금액 비싼 거, 뭐 예를 들어서 6천만 원이 넘는다고 하는 목걸이 같은 거는 부인하겠죠. 끝까지 받은 사실을. 그런 걸 정교하게 계산한 것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은데 정광진 의원님. 예. 목걸이는 안 받았다라고 어제 딱 명시적으로 문장을 밝혔거든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샤넬백은 앞서 김 의원님 잘 설명해 주셨는데 관련해서 진술을 하는 사람들, 이해관계자들이 꽤 많은 거죠. 윤영호 통일교 세계본부장서부터 건진 법사, 또 그것을 전달했다는 처남과 바꾸러 갔던 유경욱 전 행정관, 여기에 또 김건희 여사의 목소리를 전화상으로 들었다라고 하는 샤넬 측의 직원, 예.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안 받았다라고 하기에는 관계자들이 워낙 많으니까 본인이 했던 얘기가 다시 또 탄핵돼서 거짓말로 판명될 수 있다라는 판단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목걸이 같은 경우엔 지금 목걸이와 관련해서 진술을 한 사람은 건진 법사와 윤영호, 이 두 분은 한 몸이라고 봐야 되고, 반대로 받지 않았다고 하는 김건희 여사는 절대 받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니까 이건 어디까지나 뭐 진실 게임 양상으로도 몰아갈 수 있다라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샤넬백 수수는 한 것을 인정하고 목걸이는 인정하지 않았다라고 봐야겠고, 두 번째는 형량과 관련한 문제라고 봅니다. 정말로 이게 뇌물죄로 의율하게 된다면 3천만 원 이상이 되면은 굉장히 큰 형량이 예상되는데 예. 지금 백 2개 받은 거 정도는 합계 금액이 2,073만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 같은데, 글쎄 뭐 재판부가 그 특검에서 제출하는 증거 능력을 예. 어느 정도 인정할지 뭐 판단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저희가 그래픽으로 가격을 붙여드린 이유가 6,300만 원까지 더하면 당연히 3천만 원이 훌쩍 넘어가니까요. 3천만 원이 뇌물죄에서 그 특가법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 기준인 거죠. 그러니까 3천, 5천, 1억 이렇게 제 기억으로는 예. 법정이 그렇게 구분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만약에 윤석열 전 대통령, 그러니까 공무원과 공범 관계가 확실해져서 특검이 지금 알선수재에서 뇌물죄로 혐의를 적용한다면 그런 걸 또 고려해서 액수를 좀 낮추려는 목적 아닌가, 이런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요, 시청자 여러분들 헷갈리실 것 같은데 오랜만에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서희건설 회장이 자수서를 통해서 내가 준 거 맞다라고 이미 밝힌 그 목걸이 관련해서도 특검이 다시 한번 수사의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24일에 이 이른바 나토 순방 목걸이 관련해서 김건희 씨에게 나오라고 소환을 통보한 상태인데, 홍석준 의원님. 네. 지금 건강상의 이유로 보석을 청구한 상태잖아요. 그러면 이 24일 날 특검 출석할까요? 건강상의 이유로 지금 이제 보석을 신청한 상태이기 때문에 특검 출석은 아마 못하지 않을까. 예. 예, 특검 출석할 정도의 어떤 건강이 있는데 보석 신청한다는 건 이제 좀 앞뒤가 맞지 않죠. 뭐 그렇기 때문에 특검에는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좀 많은 것 같고, 저는 반클리프 목걸이 관련해서 이게 이제 받느냐 안 받느냐를 떠나서 이게 뇌물죄로 하기에는 상당히 좀 어려운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는 이 임명권자가 일단은 그 박성근 전 그 비서실장이 그 대통령실이 아니라 국무총리실 비서실장을 했습니다. 예. 결국은 당시에 한덕수 총리가 직접적인 어떤 그 임명권에 어떤 영향이 있기 때문에 이걸 이제 지금 김건희 여사와
직접적으로 이게 연결시키기는 상당히 좀 어려울 것 같고 또 더 나아가서는 또 이걸 또 통해서 또 이렇게 했느냐. 저는 제가 생각할 때는 박성근 전 실장 같은 경우도 그 전에도 이미 대구 고검인가요? 이미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어떤 같이 했던 근무한 어떤 그런 경험 등등이 좀 있기 때문에 예. 단순하게 이게 받은 여부가 곧 뇌물로 입증하기에는 좀 상당히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김종인 어떻게 보십니까? 매간 매직 뭐 이런 의혹이 초반에 있었잖아요. 예, 이걸 왜 인정 못할까요? 한덕수 총리가 그 영상으로 남아 있잖아요. 비서실장 관련해서는 대통령께 전적으로 위임했다라는 본인의 진술이 나와 있는 예. 마이크 잡고 했던 이야기 그 영상이 남아 있기 때문에 아 총리 비서실장 임명까지 대통령 부부가 관여했구나라는 합리적인 그 추론이 가능한 그런 영상을 남겼잖아요. 더군다나 이 목걸이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무 지금도 다시 돌이켜 생각해도 지긋지긋한데 끝까지 안 받았다고 우긴 거잖아요, 지금. 거짓말한 거잖아요. 그리고 제품 출시되기도 전에 그 모델 출시되기도 전에 홍콩에서 어머니 회갑 선물로 가짜를 사서 엄마를 드렸고 그거를 빌려서 나토 갔다. 이런 거짓말이 지금 국민의 뇌리 속에 여전히 남아 있잖아요. 예. 그리고 그 오빠의 장모 댁에도 그 가짜 목걸이 갖다 놓고 정말 그 정도로 치밀하게 어떤 거짓말을 잘할 준비를 했던 기억이 새록새록 납니다. 그런 상황에서 서희건설 회장이 디올백으로 와그락을 했던 그 다음 해 2024년 초에 이걸 갖다 주면서 반품하면서 잘 썼습니다 했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거기에도 또 귀걸이인가 뭔가 하나 더 빼고 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짓말과 흔적이 다 여전히 남아 있고 또 합리적으로 뜬금없이 총리 비서실장으로 갈 이유가 없는 사람이 갔던 그런 것, 또 한덕수 총리의 어떤 이야기들 그런 게 이렇게 뚜렷하게 남아 있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서 벗어나기는 쉽지 않은 일이다라고 예. 생각합니다. 그럼 24일에 만약에 특검에 출석하면 이봉관 회장 자수서가 있으니까 김건희 씨도 이거 안 받았다고 하긴 어렵겠네요. 또 모르죠. 어떻게 우길지. 아. 지금 그라프 목걸이는 안 받았고 샤넬백만 받았다고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발뺌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본인이 사실대로 인정을 해야만 그나마 본인이 형량을 줄이고 뭔가 하기 위해서 재판도 뭐 성실하게 나가고 그런 모습을 보이는 척이라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려면 진실을 말하는 게 본인에게 가장 유리하다는 거를 지금이라도 깨달아야겠죠. 예. 준 사람은 내가 어떻게 어디서 줬고 언제 다시 돌려받았는지를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특검에 자수서로 낸 상태입니다. 어떻게 될지 좀 지켜보죠. 그리고요. 예. 그 윤석열 검사 시절에 그러니까 그때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 이후에 대구 고검으로 일종의 좌천성 인사로 갔는데 그때 박성근 검사가 대구 쪽에 근무 안 했어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거는 조금 팩트가 틀린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대구 고검에 윤석열 당시 고검 검사가 근무한 적은 있는데 예. 그때는 박성근 검사는 다른 검찰청, 아예 다른 지역에 근무를 했었고 적어도 대구 고검에서 같이 근무한 적은 없고 박성근 전 검사가 국무총리 비서실장으로 발표가 났을 때 다들 의아해했거든요. 사실은 그렇게 친분 관계가 두텁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에 이른바 윤석열 라인들은 요직에 다들 기용이 많이 됐는데 예. 박성근 검사는 그 근처에 있질 못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갑자기 국무총리 비서실장 발령 났을 때 뭐 누가 그 자리에 보낸 건지는 다들 짐작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예. 갑자기 왜? 다 이런 그 알만한 사람들은 다 그런 의문을 가졌었어요. 갑자기 왜?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정황까지도 특검이 전반적으로 좀 들여다보고 이게 곧 그 목걸이가 영향을 미친 것 아닌가를 규명하는데 초점을 두고 수사를 할 것 같습니다. 어제 재판 중에 김건희 씨의 모습이 공개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오늘 조간 등의 보도에 따르면요. 평소와 달리 건강이 악화된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전해지곤 있습니다. 경량 패딩과 코트 차림으로 출석하면서 평소와 달리 다리를 절뚝거리거나 휘청이는 모습을 보였다. 이런 동아일보 보도가 아침에 있었습니다. 아마 이것과 또 보석 신문과 연관지어 생각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재판부는 이 자본시장법 위반 등으로 지금 기소된 이 사건에 대해서는 올해 안에 마무리를 할 것으로 할 것 같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김영남 위원님. 네. 그러면 이 남은 분수령이라고 할까요? 뭐 어떤 게 지금 쟁점으로 남아 있는 겁니까? 이제 뭐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까? 글쎄, 근데
저는 뭐 가장 쟁점은 역시 윤석열 당시 대통령과의 공모 여부가 되겠죠. 예.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까지 대통령의 영부인을 공직자로 보지 않았었기 때문에 어떤 고위공직자보다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받은 금품이 다 뇌물로 적용이 지금 안 됐었는데 이걸 사실은 과거에 윤석열 검사가 뭐 만들어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이론이 있거든요. 경제 공동체 내지는 공동 지갑. 예. 이 이론에 의하면 아니 부부만큼 경제 공동체 관계가 확실한 사이가 어디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부인이 받은 거는 남편이 받은 거하고 매 한 가지로 의율하는 게 이른바 경제 공동체 이론이니까 네. 윤석열 당시 검사의 주장에 의하면 당연히 뇌물죄로 의율돼야 되는데 이게 가장 핵심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남은 재판에서. 정광재 의원님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뭐 그것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과연 김건희 여사가 이런 물품을 받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입증을 특검에서 충분히 해야 할 텐데 그것과 관련해서 얼마나 준비가 돼 있는지 재판을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자본시장법 위반과 관련해서는 사실 이 주범이라고 하는 분도 결국에는 집행유예형을 받았습니다. 물론 실형이긴 하죠. 예. 그래서 김건희 여사는 맨 처음에 불기소 처분을 받을 때는 주가 조작을 인지하지 못했다라는 이유로 불기소가 됐는데 지금 특검 조사 과정에서는 당시에 녹취가 나왔던 거잖아요. 주가 조작이 있었다는 것을 김건희 여사가 알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녹취가 있었기 때문에 네. 이것과 관련해서도 유죄를 받겠죠, 1심에서. 그러나 그것이 뭐 구속사안으로 갈 만한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결국에는 뇌물죄가 계속 적용돼서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되느냐 이 부분이 관건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제가 네, 한 홍 말씀을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국무조정실 비서실장은 설사 한덕수 총리가 그렇게 이야기했다 할지라도 결국은 이제 직접적 임명은 이제 국무총리가 한다는 거 그걸 이제 법적으로 하는 거지 뭐 그냥 뭐 내가 뭐 다 대통령 추천을 받아들였다 이걸로 법적으로 다툴 사항은 아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제가 상식적으로 만약에 대통령이 추천한다 하면은 만약에 이런 어떤 반꺼풀 먹거리 때문에 대통령실에서 그렇게 추천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하니까 대통령이 이제 2009년도에 대구 이제 당시 이제 그 지방검찰청의 특수부장 검사로 이제 근무한 적이 있는데 그때 부부장 검사를 했다. 그래서 대구 고검은 아니고 대구 지검에 같이 근무를 했다. 그래서 분명히 잘 알고 있었다. 뭐 그런 어떤 말씀드립니다. 예, 2009년에 대구지검 예. 부부장 검사로 승진한 기록이 네. 있고요. 2010년에 국정원에서 근무한 기록, 그리고 2012년에 대검 공안과장으로 부장검사가 됐네요. 그리고 또 홍 의원께서 말씀하신 그 한덕수 전 총리가 박성근 부장검사를 비서실장으로 뽑았느냐. 아까 김희정 의원이 잠깐 언급한 그 기자간담회 워딩을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면 2022년 6월 28일입니다. 대통령이 저한테 3번을 물어요. 정말 그래도 되겠습니까? 정말 그래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한덕수 전 총리 본인이 대통령에게 걱정 마시고 하여튼 뽑아주십시오. 그랬더니 며칠 뒤에 박성근 전직 검사님을 딱 이력서를 하나 보내주셨더라고요. 라고 기자간담회에서 이렇게 밝힌 바가 있습니다. 이력서를 대통령이 보내줬다라고 했으니까 이 발언도 특검이 무게를 가지고 아마 들여다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목걸이가 과연 이 청탁의 대가로서 오갔을지도 뭐 다른 여러 뒷받침할 근거를 찾고 있겠죠.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오늘 오전에 김건희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자택 아크로비스타와 또 관저공사를 담당한 21g 사무실 등 9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관저 특혜 의혹과 관련인데 김건희 씨 측은 같은 장소를 왜 이렇게 여러 번 압수수색하냐라고 하면서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특검팀은 그런데 새로운 혐의가 있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김유정 의원님. 네. 관저 이전 특혜 의혹은 사실 기사도 여러 차례 났긴 했는데 아직 더 드러나지 않은 게 있었다는 걸까요? 일단 특검은 그 21g이라는 공사 업체에 대해서 과도한 특혜가 있었다. 그리고 실내 인테리어 전문인데 증축 공사까지 하는 것은 불법이잖아요. 그런데 수의계약 맺어가지고 그 수의계약조차도 계약이 성립되기 이전부터 공사는 이미 들어갔다라는 거죠. 예. 그리고 그 21g이 15개의 무자격 하도급 업체에 또 일감을 나눠주고
이제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감사원 감사가 완전히 졸속으로 진행이 됐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누가 21g을 지정을 했느냐에 대해서 누군지 모른다 이렇게 하고 끝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특검은 이 부분하고 특혜가 있었는지 여부, 그다음에 감사원에 대해서도 지금 들여다보고 있는 것이죠. 예. 그런데 오늘 압수수색하면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가 있었고요. 건설기본법 위반, 아까 그 무자격 업체였다는 점, 그런 점에서 그 두 가지인데 그렇다면 직권남용죄가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가 되었다라는 것은 뭔가 윗선의 외압이 있었던 거 아닌가. 이 업체를 선정하면서 중요한 경호 대상 중에 하나인 그 관저에 대한 증축 공사를 이런 식으로 엉터리로 진행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윗선의 개입, 그 윗선이 과연 누구일까 이런 것들이 새롭게 적시된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예. 특히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을 때는 영장에 그 범위가 적혀 있는 거 아닙니까? 내용과 관련해서도 법원에서 합당하다고 생각하니까 일단 영장은 발부를 했을 것이고 매번 이 잡듯이 다 하는 건 아니잖아요. 최혜병 특검에서도 그 압수수색을 한 바가 있고 또 내란 특검도 한 바가 있고 이번에 이제 김건희 특검에서 또 간 것인데 그때마다 뭔가 혐의가 다른 것이고 압수수색 그 영장의 범위도 다른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놓고 지금 두 사람 다 집주인은 구속돼 있는 상태인데 여기에 대해서 적법하게 발부된 압수수색 영장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수사의 적정성 운운하면서 이렇게 따지는 것 자체가 저는 그 자체가 어불성설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홍 의원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 압수수색. 아니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이게 지금 제가 알기만 해도 아크로비스타를 지금 벌써 몇 차례 3대 특검이 돌아가면서 압수수색을 하고 있는데 이거야말로 수사기관의 지나친 어떤 권력 남용인 것이죠. 이런 식으로 따지면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불안해서 어떡합니까? 지금 당장에 사람이 살고 있지 않다 하지라도 그게 관계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가급적이면 어떤 그 수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효율적인 어떤 그런 수단을 써야 되는데 특정한 어떤 목적 때문에 계속해서 3대 특검이 돌아가면서 아크로비스타를 전직 대통령 부부의 사저를 이렇게 청소하듯이 이잡듯이 뒤지고 압수수색하고 이것은 너무 지나친 권력 남용이다. 그리고 또 여기서 나온 게 지금까지 보면은 또 별다른 것도 사실은 또 없어요. 지금 아크로비스타 압수수색을 통해서 뭐 수사했던 목적의 결정적인 어떤 단서가 뭐 나왔다 이런 제가 볼 때는 언론의 어떤 그런 뉴스도 본 적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이잡듯이 뒤지는 것은 그럼 뭐 했다 하는 어떤 면피성으로 3대 특검이 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속보가 막 나오고 있네요. 새로운 정황들이 포착이 돼서. 예, 조금 전부터 온라인에도 관련 기사가 좀 뜨고 있는데 특검 쪽에서 취재가 된 내용들이 온라인에 보도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건희 씨가 이 관저 특혜 공사 의혹과 관련해서 21g 대표의 아내로부터 여러 가지 명품 선물을 받은 정황을 포착했다. 그래서 이번에 압수수색 영장에는 청탁금지법, 직권남용, 국고손실을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라는 그래서 새로운 혐의가 있다라고 특검이 자신 있게 언론에 밝힌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기존의 건설 관련 법령 위반뿐만 아니라 이것도 뭔가 부적절한 선물과 청탁이 오갔다 이런 구조로 좀 특검이 확장해서 보는 것 같네요. 김영래 의원님. 그러면 새로운 혐의라고 봐도 되겠죠? 그렇죠. 예. 사실은 광급공사는 대부분의 경우에 경쟁 입찰을 하도록 되어 있죠. 근데 이제 입찰을 본 게 아니거든요. 수의계약 형태로 무자격 업체에게 그냥 준 것이죠. 그 과정에서 어떤 금품이 오갔다고 하면 그게 뭐 부정청탁 방지법 위반이 됐던 아니면 이게 공직자라는 신분이 항상 문제가 되는데 공직자 신분이었으면 무조건 뇌물이에요, 이거는. 예. 그리고 이렇게 왜 동일 장소에 여러 번 압수수색이 이루어지느냐의 문제는 예. 법치주의를 실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압수수색이라는 게 한 번 나가면 그 집에 있는 모든 물건을 싹 갖고 오는 게 아니에요. 예. 범죄 사실에 따라서 압수해야 될 대상과 물건이 달라지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번에 21g과 관련해서 그 업체의 뭐 배우자로부터 명품 백을 받은 의혹이 범죄 사실에 들어갔다고 하면 예. 그 물건을 찾는 겁니다. 아하. 근데 그 전에 이루어진 압수수색은 범죄 사실이 다른 내용이었기 때문에 압수수색할 수 있는 대상과 물건이 전혀 다른 것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수차례
다른 압수수색이 이루어지는 것은 바로 법대로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라는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럼 예를 들면 건설산업기본법으로 예전에 앞서 압수수색할 때는 예를 들어 뭐 건축 관련한 뭐 도면이나 그렇죠. 계약서 이런 것만 가져왔다면 디올백이 보였어도 그건 안 가져왔다면 이번에는 디올백을 받은 정황이 있네? 그럼 이거 디올백이네 하면서 가져올 수 있다. 그렇죠. 범위가 다르기 때문이다. 네, 정광재 의원님. 조금 씁쓸한 것은 예. 뭐 적법한 절차에 의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이라고 하더라도 과거 이재명 대통령이 대표 시절에 여러 사법 리스크로 인해서 압수수색을 뭐 수백 차례 받았다고 민주당이 이 검찰의 무리한 수사다라고 뭐 정치 보복성 수사다라고 정치적으로 굉장히 많은 공세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주도해서 만든 특검이 본인들이 주장했었던 검찰과 똑같은 행태를 통해서 하는 건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많은 국민들은 또 갖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 민주당이 얘기했었을 때 그 모습과 현재 특검에 대해서 민주당이 갖고 있는 인식, 그런 인식은 과연 뭐 얼마나 차이가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한다면 좀 씁쓸한 상황이죠. 예. 그런데 수백 차례 압수수색하고 서너 차례 압수수색하고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는 거죠. 예. 21g 이 건설사 관련해서 새로운 가지가 뻗어나간 것 같습니다. 단순히 특혜 공사를 했다를 떠나서 그 사이에 무언가 명품 선물이 오갔다는 쪽으로 새로운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어서 이것도 좀 자세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끝으로 어제 한덕수 전 총리의 재판에서요. 박상우 전 국토부 장관, 윤 정부에서 국무위원이었죠. 증인으로 나왔는데요. 자신을 포함해서 국무위원들이 피해자다라는 주장을 내놔서 많은 뒷말이 오가고 있습니다. 자세히 들어보죠. 사실은 저희 국무위원들도 사실은 어찌 보면 피해자인 거죠. 예. 그것을 회의에 이유도 모르고 저 자리에 갔다가 검찰에 2번 조사받고 변호사비 들고 입법정까지 나와서 아까운 시간에 적응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모두 개인적으로 엄청난 손해인데.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장관이면 국정 운영에 관여하는 최고위급 공무원입니다. 증인은 그 자리에 가가지고 아무 말씀도 안 하셨죠. 예, 사정에 알았든 뭐 말릴 수 있는 위치에 있었든 어쨌든 그런 걸 떠나서 국문이었던 이유만으로도 굉장히 국민들에게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예, 물론 송구하다라는 뜻을 밝히긴 했는데 좀 억울하다라는 뜻을 또 피력해서 오늘 기사로도 많이 나오긴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일단 그 전직 고위 공무원으로서 아예 개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국무위원이었잖아요. 국무위원이었으면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몸을 던져서라도 막았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단 말이죠. 근데 지금 보면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게 내가 이것 때문에 뭐 2번이나 조사받고 변호사 선임하느냐고 돈 들었고 지금 이 아까운 시간에 여기 법정에 나와서 증언하는 게 그렇게 아까워요? 그건 당연한 의무 아니에요? 보면 저런 사람이 국무위원이었다는 게 왜 윤석열 정권이 중간에 파면되고 조기에 종료될 수밖에 없었는지를 반증하는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홍 의원님. 예, 전직 장관으로서 정말 부적절하고 참 얼굴이 참 화끈거리는 발언인 것 같습니다. 장관은 그 대통령, 그 정부와 사실은 이제 운명을 같이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그 정권이 잘하면은 칭찬을 받고 못하면은 비난을 받아야 되는데 저 박상우 장관 같은 경우는 LH 사장을 하다가 사실은 엄청나게 출세를 해서 장관까지 갔으면 사실은 비상계엄을 하는 어떤 과정에서 뭐 일단 맞고 안 맞고를 떠나서 본인이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모든 어떤 모습에 대해서 장관으로서 송구하고 그리고 그걸 받아들이는 어떤 모습을 봐야 되는데 나도 피해자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전혀 장관으로서의 처신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여야 패널 모두 부적절한 발언이었다라고 공통적으로 지적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광주 일정을 좀 살펴볼게요. 백다 앵커가 브리핑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백 앵커 나와주시죠. 아니 신상 발언하는데 저기서 떠들어가지 못했잖아 지금. 아니 신상 발언이 그렇게 막말하는 게 신상 발언입니까? 이틀만이 뭡니까 대체? 아니 국방부가 지키려고 단돈 서는 거야 뭐야? 본인이 지금 작전 짜는구만. 왜 소리 질러?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왜 소리 질러? 뭐야? 왜 소리 질러? 이 사람아 공문대. 가행시키는 방법이 여러 가지 되니까. 결국 물리적 충돌까지 나왔습니다. 여야는 상대방의 배치기 단초를 제공했다며 서로를 비판했는데요. 예정된 일정이 중단되는 일 또 있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광주를 찾을 예정입니다. 5.18 민주묘지를 찾아 참배하고 민주주의를 위해 쓰러져간 5월 영령들의 숭고한 희생 앞에 머리 숙이겠습니다. 하지만 그는 머리 숙여 참배하지 못했습니다. 당 지도부와 광주를 찾았지만 시민단체의 반발로 발길을 돌려야 했던 겁니다. 그의 발언과 행보는 분열의 정치였다. 광주 지역 시민단체의 입장인데요. 실제 장동혁 대표는 여러 발언으로 논란을 샀었죠. 여러분, 이번 계엄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불과 얼마 전 자신의 행보와 정반대로 가고 있는 장동혁 대표. 오늘 참배 무사는 예견된 결과였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네, 운영위 국감 배치기 몸싸움은 잠시 후에 다시 좀 짚어보고요. 먼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일정부터 좀 살펴볼게요. 김영남 의원님. 네. 이렇게 소동이 있을 거라는 거 네. 각오하고 알고 가는 거죠? 그렇죠. 예. 왜냐하면 그러니까 국민의힘 대표기 때문에 5.18 참배를 못한다? 그게 전혀 아니잖아요. 사실은 5.18은 당시에 바로 전날인 5월 17일 날 발표된 비상계엄의 전국 확대 때문에 일어난 것이 5.18 민주화 운동 아닙니까? 그런데 장동혁 대표는 작년 12월 3일에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위헌적인 비상계엄에 대해서 계속 옹호하는 태도를 보여왔어요. 발언도 그런 발언이 계속 반복됐었고요. 그런데 갑자기 5.18을 참배하겠다고 하니 그게 진정한 반성과 사죄의 의미를 담았다고 하면 저기에 나가서 막을 광주 시민이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전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저런 반대가 있을 걸 뻔히 예상하면서도 간 것인데 저는 그동안 보여줬던 장동혁 대표의 태도나 발언 내용에 비춰보면 왜 갑자기 뜬금없이 5.18을 가겠다고 한 건지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예. 잠시 현장음 좀 키워주시죠. 시청자 여러분께 좀 들려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이 넌 내란범이야. 네가 어딜 들어오려고 해라고 좀 격렬하게 항의하는 그런 모습도 보였고요. 장동혁 대표의 옷 단추가 좀 떨어지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지금 장 대표가 경찰들에 둘러싸여서 발길을 돌리는 모습도 보고 계십니다. 오늘 오후에 있었던 상황이고요. 기자들과 경찰, 항의하는 광주 시민들과 뒤엉켰고요. 이렇게 먼 발치에서 잠깐 묵념을 하는 것으로 참배를 대신했습니다. 홍석준 의원님. 네. 항의가 예견된 일인데 간 거는 뭐라고 해석해야 됩니까? 지금 이제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는 이제 각 지역을 돌면서 이제 예산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영남 지역을 했고 충청 지역 했고 서울 지역 했고 이 호남 지역 이제 그런 어떤 예산 어떤 협의차 가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5.18 민주 묘지를 이제 참배를 하기로 한 것이죠. 근데 저는 저런 모습을 보고 참으로 안타까운 게 사실 이런 어떤 국립묘지가 특정 지역 내지는 특정 진영의 소유물입니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장동혁 지금 현재 그 제1당의 대표가 가는 것을 막는다? 저는 도저히 좀 이해할 수가 없고 저는 저것이 광주 시민 전체의 뜻도 아니라 생각하고 특히 저곳에 묻힌 민주 호국 영령들의 뜻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민주 호국 영령들은 그 당시에 그 전두환 그때 당시에 그 신군부의 비상계엄에 항의해서 일어난 어떤 분들이고 누구보다도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자유민주주의 어떤 질서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발전에 많은 어떤 그런 어떤 생각과 그런 애정이 있으신 분들인데 과연 장동혁 대표가 지금 우파 보수의 어떤 대표로서 그곳에 가서 그 참배를 하겠다는데 그것을 막는다?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정말 저렇게 막고 있는 단체들은 정말 잘못했다. 지난번에 대선 국면에서 예를 들면 이재명 대표가 그 박정희 대통령이라든지 이런 데 참배를 했는데 그 우파 보수 시민단체에서 막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이 다르더라도 이런 어떤 국립묘지의 참배조차도 막는 것은 너무 지나친 특정 일부 진영의 어떻게 보면 좀 갈등을 좀 조장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의견이 확실히 갈리네요. 장 대표는 광주 시민들의 비판, 항의에 대해서 기자들 앞에서 이렇게 답했습니다. 한번 보시죠. 헌법
재판소의 탄핵 심판 과정에서 법적으로 정당한 절차로 심판이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절차를 문제 삼고 그래서 탄핵은 기각돼야 된다고 제가 주장했던 것입니다. 그것과 지금 제가 5.18 묘역을 찾아서 참배하는 것을 연결시켜서 국민의힘의 당 대표로서 5.18 영령들에게 예를 갖추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막는 것은 저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네, 그러니까 진정성을 의심받는 게 계엄도 하나님의 계획이다라고 3월에 발언했었고 또 윤 전 대통령이 면회도 갔었기 때문에 윤어게인 또 12.3 불법 개헌에 대한 명확한 입장 정리 없이 광주를 방문한 것. 김정희 의원님, 결국 도리어 반감만 부른 건 뻔한 예견된 일이었다. 분석이 나오거든요. 네, 지금 이 정도 각오도 안 하고 그럼 광주로 올 생각을 했다고요? 저는 뭐 광주 시민의 전체의 뜻이 아닐 거라고 생각하신 홍석준 의원님의 말씀에 절대로 동의할 수 없습니다. 저건 광주 시민 전체의 뜻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다, 계엄은. 이런 얘기했고 절연도 못했고 윤석열 면회 갔고 그다음에 윤 어게인을 외치고 부정선거 음모론을 외치는 전한길 씨가 면접봐서 탄생한 장동혁 지도부 아닙니까? 그런데 일말의 반성도 세심도 없이 지금 무슨 낯으로 광주를 가서 국립묘지를 참배하겠다고 하는 것인지, 더군다나 광주는 우리 현대사에서 마지막 그 계엄의 아픔이 남아있는 곳입니다. 지금도 작년 그 12.3 계엄 때 헬기, 계엄군 이 단어 때문에 정말 간신히 아물었던 상처가 다시 되살아나고 그 트라우마 때문에 병원 다닌다나 이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광주에 가서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위기다 지금 우리나라가, 이런 얘기를 하면서 참배하겠다고 하는 것을 어느 광주 시민이 이걸 수용할 수 있겠습니까? 지역 광주에만 계시지 않을 뿐이지 저는 대다수 국민들도 도대체 이게 무슨 짓이냐라고 질타하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간신히 우리가 이 계엄과 내란 사태를 극복하고 국제사회에 대한민국 정상으로 회복했습니다라고 이제 우리가 인사하고 간신히 마음을 추스리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도대체 왜 광주에 가서 이런 일을, 저는 거의 무슨 각오하고 자작극 벌인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광주 시민들, 그다음에 5.18 부상자의 유공자의 재단에서 어서 오십시오, 환영합니다, 두 발 벌려서 환영할 거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당 내부의 이런 상황조차도 제대로 정리하지 못하고 전환길도 지금 정리하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 와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무너졌다라고 얘기하는 그 궤변을 광주 시민들이 어떻게 이걸 용납하고 들어줄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정신 차려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정광재 의원님. 한 달에 한 번 호남을 방문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호남 분들이 보수 정당의 마음의 문을 쉽게 열어주지 않죠. 지난번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보수 정당 가장 높은 득표율을 얻었을 겁니다. 광주에서 아마 12% 얻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여전히 호남 분들이 보수 정당의 이 마음의 문을 쉽게 열지 않는 이유는 계엄과 관련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5.18이 1980년에 있었던 5.17 전국 계엄 확대에 반대하는 민주화 운동으로 발전됐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보수 정당이 이번 계엄에 결코 동의하지 않았다는 점을 국민들께 또 호남 분들께 지속적으로 설명을 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 이번 계엄에 대해서 반대했고요. 계엄 해제에 투표한 사람도 18명 됩니다. 그리고 탄핵 과정과 관련해서도 탄핵 인용에 수긍했죠. 그런데 윤석열 전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아직도 동일시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정당이 좀 고민하고 반성해야 할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 정당이 보수의 가치를 추종하는 정당이지 윤석열 개인을 추종하는 정당이 아니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국민께 호소력 있게 설명드린다면 저는 언젠가 호남 분들도 마음의 문을 열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일 관계와 비슷하다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는 합니다. 일본 언제까지 더 사과해야 하냐 이런 얘기들을 하지만 우리 국민들은 진정성 있게 계속해서 충분한 사과를 요구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호남 분들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보수 진영 일부에서는 언제까지 계속 더 사과만 할 거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지만 그분들, 그러니까 피해자분들이 마음의 문을 열 때까지
사과를 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 지금 중심의 계엄과 관련해서 국민의힘이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느냐를 호남 분들이 보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계엄과 관련해서는 국민의힘이 결코 동의하지 않고 동조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설명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동안 국민의힘에서는요. 잊을만 하면 한 번씩 상처 뿌리는 망언들이 나왔죠. 5.18과 관련해서. 그런데 그때는 적어도 죄송합니다 하고 징계도 하고 정말 그 최선을 다해서 그 막말에 대해서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이제 호남에서 마음의 문을 열었던 것은 김종인 비대위원장 시절에 5.18 국립묘지에 와서 무릎 꿇고 참회하면서 했을 때 우리가 마음의 문을 조금씩 열기 시작했고 그다음에는 그래도 대체로 잘하려고 노력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 불법 개헌과 내란 사태에 이르러서 우리가 어떻게 용인하고 용납하고 잘 왔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그 이후에 국민의힘이 보여줬던 행태를 한번 보십시오. 불법 계엄에 대해서 반대한다라고 하면서도 누구 하나 정말 무릎 꿇고 그 예전에는 무릎 꿇고 석고대죄하는 그런 소위 정치 쇼라고 하는 모습이라도 보였었잖아요. 지금 단 한 번이라도 그 모습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까? 장동혁 지도부가 적어도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정말 죄송합니다. 다시 쇄신하겠습니다라는 모습 그리고 지도부가 함께 무릎 꿇는 모습을 단 한 번이라도 보였다면 오늘은 저 정도까지는 아니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어떤 노력도 하지 않으면서 갑자기 광주를 가서 대한민국의 법치주의와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5.18 영령들도 동의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게 무슨 궤변입니까? 절대로 이 상태로 용서는 안 되죠. 예, 홍 의원님. 아니, 김희정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참배한다는 자체가 그 5.18 호국 영령들에 대해서 존중을 하고 그리고 그런 어떤 모습을 보이고 또 혹시 또 잘못한 게 있으면은 그런 어떤 참배를 통해서 어떤 그 용서를 비는 그런 것 때문에 참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것을 입구에서 막는다? 그것은 제가 볼 때는 호국 영령들이 오히려 원하는 어떤 모습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우파 보수 진영이 93년도에 5.18 특별법 당시에 YS 대통령 때 특별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그 시간이 가끔 가다가 뭐 그 망언을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진짜 망언은 민당 의원들이 시시때때로 예를 들면 대구 경북에 대해서 이번에도 뭐 권치성 의원이 국감 때 대구시 국감 때 뭐 그 수꼴통 내긴 거구의 심장이다부터 해서 그 이전에 수없이 많은 민당 의원이 있던 지역 어떤 차별 내지는 어떤 지역 어떤 편파적인 그런 어떤 발언을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은 대구 시민들이 그 민당 의원들이라든지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걸 가로막고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국가적 어떤 통합 차원에서 좀 아쉽고 비판하는 감이 있다 할지라도 저는 어떤 국립묘지에 참배를 하는 것을 막는다면 저는 안 된다. 과거 DJ 대통령이 동서혼지 화합을 하면서 저도 그 당시 공무원 시절에 참배를 갔는데 오히려 더 이런 상황이 있을수록 더 참배를 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국민 통합, 지역 통합을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근데 기본적으로 짧게요? 지금 네. 장동혁 대표의 입장은 자 12.3 비상계엄을 선포해서 헌재로부터 탄핵을 당했는데 그 헌재의 탄핵 결정이 잘못됐다는 게 기본 입장 아니에요? 장동혁 대표의? 아니 그럼 뭘 반성하고 뭘 사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1980년도에 비상계엄 확대 조치하고 작년 12월 3일에 있었던 윤석열의 비상계엄하고 솔직히 뭔 차이가 있습니까?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요건이 안 갖춰진 상태에서 다른 목적을 갖고 위법하고 위헌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는 건데 예. 그거에 대해서 윤석열의 탄핵 결정이 지금도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뭘 반성했다는 취지에서 지금 참배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거 동의하기 어렵죠. 예,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가 운영위 상황을 좀 봐야 되기 때문에 시간을 좀 남겨놔야 됩니다. 지금 이 시각 국회에서요. 이재명 정부 첫 대통령실 대상 국정감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시작하자마자 여야가 충돌하면서 이른바 배치기 몸싸움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이 자리에 윤석열 대통령의 법률 비서관을 역임한 주진우 의원께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이해충돌 소지가 매우 큽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주진우 의원이 앉아 계실 것은 피감기관 증인석입니다. 잠시만요.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인 출신도 민주당의 운영 위원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어디다 이해충돌 얘기를 합니까? 그렇게까지 김현지를 보호하고 싶습니까? 자, 원활한 의사 진행이 안 된다고 생각하면 즉시 정의하겠습니다. 아니 국가 무산시키려고 작전 서는 거야 뭐야? 본인이 지금 작전 짜는구만. 왜 소리 질러? 왜 소리 질러?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왜 소리 질러? 뭐야? 예, 뭐야 하면서 보좌진들이나 취재진들도 놀라서 마구 저쪽으로 달려가는 그런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각각 이 상황 이후에 기자회견을 열어서 서로가 피해자다라고 주장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홍석준 의원님, 네. 배치기 몸싸움 어떻게 보셨어요? 의원 시절에 배치기 하신 적 있어요? 아니 없죠. 왜냐하면 예. 지금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예. 신체라든지 의사진행 방해가 되면 굉장히 큰 어떤 처벌의 어떤 법적인 근거가 마련됐기 때문에 예. 상당히 조금 조심합니다. 그런데 사실 국민들이 보시기에 상당히 좀 바람직하지 않은 그런 어떤 부끄러운 어떤 모습을 연출했는데 결론적으로 이 김현지 지금 부속실장의 어떤 출석을 두고 이렇게 지금 다투고 있는데 그만큼 김현지 실장이 대단하구나 이런 어떤 생각을 다시 한번 가지게 됩니다. 아니 그 대통령실에서도 출석하도록 하고 또 우상호 정무수석이라든지 이런 어떤 사람들이 100% 출석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100% 출석을 했는데 그럼 출석을 하면 될 건데 왜 이렇게 굳이 민주당에서 이런 출석의 문제를 가져가고 그리고 특히 지금 나오는 저 장면은 그 이기현 그 선수를 좀 떠나서 이기현 의원 지금 초선이고 지금 송원석 의원은 3선의 지금 원내대표인데 지금 김병기 원내대표가 운영위원장으로서 예. 지금 정회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항의를 하면서 나가고 있는 송원석 그 원내대표에게 저렇게 그 이기현 의원이 배를 내밀고 이렇게 부딪히고 있는 이런 어떤 장면들은 대단히 지금 집권 여당이자 압도적 다수당이 하는 모습은 아니다. 국회 운영위에서 이런 식으로 파행을 유도를 하는 것은 결국은 김현지 부속실장의 출석을 막고자 하는 어떻게 보면 좀 우회적인 어떤 작전이 아닌가 그래 보여집니다. 예, 김유중 의원님. 저도 김현지 실장이 국감에 출석해서 오히려 출석해버리면 국민의힘 할 말도 없을 거고 질문도 별로 못할 거다라는 얘기를 거듭했었는데요. 중요한 건 선진화법 때문에 이제 저런 모습을 찾아보기 어려웠던 게 사실이고 예. 이거 몇 년 동안은 없었던 일이 벌어졌다는 게 상당히 유감스러운 상황입니다. 이제 막말을 넘어서서 다시 지금 저런 몸싸움까지 가는 이 상황에 대해서는 시시비비를 떠나서 어느 쪽에 굉장히 유감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이 김현지 실장 출석과 관련해서 지난번에 운영이 열렸을 때 이게 불가피하게 오전만 가능하다라고 얘기했는데 왜 그걸 수용을 안 했죠? 수용을 했어야 맞는 거 아닙니까? 가능하다고 했는데 그거는 뭐 오전 반반 치킨 운운해 가면서 왜 오전만 나오는 이러면서 본인들이 거부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는 계속해서 몇 년 동안 지금 울고 먹을 생각이었나요? 이른바? 그때 왜 거부해놓고 지금 저런 행태를 보이고 있는지 저는 정말 정무적인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인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예, 저희 방송 초반에 속보 자막도 띄워드렸는데 대통령실은 국회 결정에 따른 출석 입장은 변함이 없다. 국회가 결정하면 출석시킬 것이다. 그래서 이 대통령이 직접 김현지 부속실장에게 국회 결정 나오면 출석할 수 있도록 업무 보지 말고 용산에 대기하고 있어라 이런 지시를 내렸다고까지 속보가 들어왔고요. 또 조금 전에 보면 김현지 실장 증인 출석 관련해서 여야 재협상이 결렬됐다라는 소식도 들어와 있습니다. 정광재 의원님. 네, 오늘 운영위원회 그 전반적인 상황을 놓고 예. 보면 민주당은 처음부터 파행을 일으켜야겠다라고 생각하고 들어온 것 같아요. 아니 주진우 의원에 대해서 이해충돌 얘기를 하는데 지난해에도 주진우 의원은 그 운영위원회로 그 국정감사에 참석했었습니다. 근데 올해는 왜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김현지 부속실장이 참석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 또 민주당의 이런 행태에 대해서 입틀막이라고 얘기하는 것, 입틀막이 그렇게 과격한 표현입니까? 지금 민주당이 하고 있는 국정 운영 또 운영위원회 행태를 보면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정치적 의사 표현이라고 생각하는데 입틀막이라는 그 단어 하나를 끄집어내서 운영위원회를 파행으로 만들고요. 처음에 이 배치기는 저는 서로 상당 두 사람이 우발적으로 충돌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기현 의원 뭐 스모 선수도 아니고
송 원내대표를 예. 문 밖으로 계속 밀어내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물리적인 충돌에 대해서 저는 이기현 의원이 이렇게 그 적반하장식으로 송 원내대표에게 책임을 전가한 것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예, 김영남 의원님 마지막으로 들을게요. 그러니까 작년 국감은 비상계엄이 선포되기 전이죠. 그러니까 그리고 최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한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서 당시 대통령실의 비서관으로 근무하던 주진우 의원의 개입 정도에 대해서 알려진 바가 없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작년 국감하고 지금 국감하고는 상황이 완전히 틀리죠. 그 당시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에서 어떠한 일이 벌어졌었는지가 상당 부분은 지금은 그래도 알려진 상태였고 전혀 모르던 상태에서 국감 출석과 지금 최상병 사망 사건 당시에 사실상 비서관이었잖아요. 그때 제 기억에 법률비서관이었던 것 같은데 주진우 의원이. 그리고 그때 그 최상병 사망 사건에 대한 수사 외압이 벌어질 때 뭐 통화 내역도 있는 것이고요. 지금하고 작년하고는 완전히 상황이 다르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운영이 국감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아마 저녁까지 이어질 것 같습니다. 관련 소식 내일 또 이 시간에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과의 토론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계란말이하고 베이컨 좀 구워놓고 앉자마자부터 그냥 소맥 폭탄주로 막 돌리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내 기억에 술 아주 굉장히 많은 잔이 돌아간 것 같은데. 그 음주 습관을 본인 입으로 처음으로 인정한 거예요. 음주 습관과 결합이 된 발작적 계엄이었다. 망상적 계엄이었다. 네, 좀 더 깊이, 더 자세히 들어보는 더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충격적인 증언이 나온 윤 전 대통령 공판부터 오늘 배치기 몸싸움까지 나온 막바지 국회 국감까지 보수 논객 조갑제닷컴 대표와 진단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다룰 게 많은데 김건희 씨 사안부터 좀 다뤄보겠습니다. 샤넬백 그동안은 받지 않았다라고 부인해오다가 어제 사과문 형식으로 일부만 인정을 했습니다. 그럼 그동안에 국민들을 속인 거잖아요. 한 6개월 동안 국민들을 속인 정도가 아니라 갖고 논 것 아닙니까? 언론도 마찬가지고. 그래 놓고 아주 형식적인 사과를 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권력자가 할 수 있는 가장 나쁜 짓이 말이죠. 국민들의 시간을 빼앗는 겁니다. 이런 쓸데없는 일에 언론과 국민들이 얼마나 관심을 기울이고 또 저쪽이 부인하면 이쪽에서 반박을 하고 하는 그런 세월을 보냈습니까? 거기에 들어간 우리 국민들의 시간의 총량이 얼마겠습니까? 만약 그게 한 10년에 해당한다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숫자가 많으면 한 100년 그만큼 인생을 축낸 것 아닙니까? 그걸 지적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 사과도 조금씩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목걸이 안 받았다고 하는데 또 받았다는 이야기 또 나중에 또 할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걸 사과를 하려면은 역사적 경험이 다 있죠. 사과하면은 화끈하게 한 번으로 끝내야지. 조금 했다가는 그게 또 커져가지고 결국 몰락으로 가는 게 미국 그 모티게티 사건 때 닉슨이 사임한 것도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제 수준의 사과라도 윤석열 대통령 재임 시절에 만약 디올백 수수 사건 이럴 때 했다면 비상계엄은 안 왔을 것이다. 이런 상상에는 어떻게 좀 동의하십니까?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저는 비상계엄의 근본 원인이 뭐냐 하는 것은 그건 참 이 언론이나 법률 사안을 벗어나는 것일지는 모르지만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정적인 것이 윤석열 대통령의 김건희 씨에 대한 집착 또는 지극한 사랑. 그래서 꼭 보호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본능인지 어떤 두 사람의 독특한 인간관계, 주술 이런 데서 나온 건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러니까 12.3 비상계엄의 제일 큰 목적은 반국가 세력 척결도 아니고 부정선거 발본 세곤도 아니고 김건희 씨 보호였다는 게 이번 특검 그동안의 여러 사안으로서 거의 나는 결론이 그쪽으로 가고 있다고 봅니다. 그걸 설명하려면은
두 사람 간의 독특한 인간관계, 어떻게 보면 김건희 씨가 갑인 것 같고, 예.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준비한 거 보면 굉장히 허술하잖아요. 오죽하면 그 김용현 국방장관이 아니 이래가지고 비상계엄 됩니까? 4개 사단, 몇 개 사단이 들어왔는데 병력 배치하라고 하니까 한 2,000명 정도 뭐 이거 그런 장면이 있어요. 예. 그럼 왜 그렇게 허술하게 했겠습니까? 바로 김건희 씨 보호를 위한 계엄이었으므로 그걸 준비하는 사람도 치열한 정신으로 할 수 없었던 것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그러면 같은 맥락에서 지난 3일에 윤 전 대통령이 자신의 내란 재판의 증인으로 나왔던 예.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에게 직접 신문하는 과정에서 곽 사령관이 작심 발언을 했습니다. 당시 작년 10월 1일 술자리에서 한동훈 잡아와라, 내가 총으로 쏴서라도 죽이겠다. 그럼 그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그 미운 마음도 김건희 씨와 연관이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이 작년 12월 3일부터 제가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망상적 계엄이고 발작적 계엄이다. 그 감정적 계엄이라는 거죠. 그 감정에 두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김건희 씨에 대한 애착, 그리고 한동훈 당시 대표에 대한 정오심, 이게 거의 상승작용을 일으켰다고 저는 봅니다. 예. 그 윤 전 대통령의 그 법정 발언 보면 막 계란말이 이야기도 하고 한남동 김치 얘기도 나오고 깜짝 놀랐습니다. 폭탄주 이야기도 나오고 그 장면 자체를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사안입니다. 왜냐하면 국군의 날 행사하고 나서 군 지휘관들을 모은 것 아닙니까? 또 핵심 지휘관, 특히 수도권을 지키는데 만약 그때 김정은이가 핵미사일 발사 포탄을 눌러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국가 지도부가 그냥 끝장나는 것 아닙니까? 절대로 그런 자리가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지정생존자라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어떤 행사장에 가면은 만약의 사태에 저분이 무력화될 때를 대비해가지고 권력 성계에 있는 사람이 다른 안전한 지역에 가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원칙을 지켜야 돼요. 그리고 이미 경고가 있었습니다. 군 원로들이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가려고 할 때 이런 성명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대통령과 국방장관과 합참의장이 수백 메타 지금 거리에 모여 있으면 한 방에 가는 수가 있다. 그날 그런 일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왜 폭탄주를 마시느냐 이거예요. 저는 하나 묻고 싶어요. 만약 한미동맹이 없었으면은 주한미군이 없었으면은 그런 자리가 있었을까요? 윤석열 대통령과 그 군 지휘관들까지도 안보는 미국이 알아서 해주니까 우리는 오늘 이렇게 즐기자 하는 그런 아주 안이한, 어떻게 보면 아주 타락한 그런 모습 아니었습니까? 당시 아니, 폭탄주가 목구멍으로 넘어갑니까? 북한이 지금 핵미사일 발사 포탄을 누른다면 북한에는 말릴 사람 없잖아요. 남한에는 막을 방법 없잖아요. 이스라엘 같으면 그런 자리가 있었겠습니까? 그 술자리 자체가 참 부적절했다. 안보상으로 봤어도. 그래서 우리는 매뉴얼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런 자리는 앞으로 안보상의 문제로 해가지고 이런 자리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걸 교훈으로 남겨야 됩니다. 대통령의 행동에 대한 매뉴얼이 있어야 돼요. 그런 것까지도 교훈을 남겨야 된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왜 이제 와서 그런 발언을 하느냐라고 하면서 곽 전 사령관의 진술 신빙성을 깎아내리려고 하고 있거든요. 재판부는 이 곽 전 사령관의 일종의 뭐 핵심 발언, 폭탄 발언 이거 어떻게 평가하라고 보십니까? 헌법재판소 심리 때부터 두 사람이 윤 대통령과 곽종근 사령관의 말이 달라졌는데 그게 결국 나중에 헌법재판소의 그 결정문을 읽어보면은 결국 곽종근 사령관의 말이 옳았다는 것이 증명된 거 아닙니까? 저는 이번 두 사람의 대화의 그 진실 공방에도 불구하고 저는 곽종근 사령관이 훨씬 더 신뢰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곽 전 사령관이 신뢰성이 있다. 술 관련해서 하나만 더 여쭈면 윤 전 대통령 재임 초기부터 술 너무 많이 마시는 거 아니냐라는 언론 보도들이 나왔어요. 그렇죠. 그때는 풍문 수준이었고 대통령실은 부인하는 취지로 계속 일관해 왔는데 윤 전 대통령이 스스로 뭐 앉자마자 많이 마시지 않았습니까? 라고 발언한 거 보면 이건 10월 1일 작년 그 술자리만 그런 게 아니라 쭉 그래왔다. 그게 증명돼 있잖아요. 이번에 저 법정에서 왜 그 간 수치가 제시된 적 있잖아요. 정상인은 6배였잖아요. 그 정도면은 잘못하면 필름 끊어지는 순간 아닙니까? 그리고 기자들을 책임이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의 폭언 습관에 대해서는 기자들이 사석에서는 이야기했잖아요. 왜 그걸 기사를 안 씁니까? 거기 출입하는 기자가 많잖아요.
그 출입하는 기자가 윤석열 대통령의 일거수일투족에 대해서 보도를 해야 되죠. 그 일본 언론을 예를 들겠습니다. 예. 일본 언론은 하루 전에 수상 동정을 거의 분단위로 씁니다. 어제 치과에 가서 몇 분 있었다. 뭐 커피숍에 가서 누가 만났다. 이발소에 갔다는 것까지 쫙 나와요. 딱 고정란이 있습니다. 예. 이런 감시 기능이 있었으면 난 윤석열 대통령 술 버릇 고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언론 책임도 있다. 예. 예. 저희 JTBC도 몇 번 쓰긴 썼는데, 네, 알겠습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오늘 소셜미디어에요. 국민의힘은 강제 해산당할 바에는 차라리 자발적 해산해야 한다. 이렇게 비판적인 글을 썼습니다. 정당 해산이 불가피하다. 못을 박는 의미로 좀 받아들여야 할까요? 저는 정당 해산은 무리라고 봐요. 왜냐하면 역설적으로 한동훈 당시 대표가 18명을 이끌고 그 해제 결의안의 통과에 참여했잖아요. 예. 다만 그 뒤부터 그 한동훈 노선과 반대 방향으로 가가지고 한동훈 대표를 몰아낸 세력이 지금 당권을 잡았잖아요. 그리고 극우 세력과 음모론 세력과 결탁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홍준표 전 대표가 하는 이야기도 그런 어떤 극우적, 컬트적 그런 걸 가지고 정당 해산해야 된다고 하는데 법리적으로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다 몽땅 다 불참한 게 아니고 그래도 18명의 어떤 이분들이 지금 국민의힘을 살리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리고 이거는 기본적으로 정당 해산이나 이런 거는 선거를 통해서 국민의 선택으로 맡기는 게 옳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문영배 전 헌법재판소장 이야기도 저하고 똑같더라고요. 예, 바로 그 부분인데요. 지방선거가 내년 6월에 있으니까 중간평가 성격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보수 정당의 상황으로는 지방선거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지금 국민의힘은 저는 영혼이 망가진 조직이라고 봅니다. 사람이 팔다리가 뭐 부러진다 하면 그걸 치료할 수 있고 정신이 망가져도 치료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영혼이 망가지면은 구제불능인 경우가 많아요. 제가 영혼이 망가졌다는 것은 부정선거 음모론과 아직도 같이 있잖아요. 더 가공할 게 좋은 학교 나와가지고 다섯 의원 한 사람들이 그 부정선거 음모론을 퍼뜨리는 전한길이라는 사람을 국회로 모셔와가지고 계몽령이었다는 것을 가르쳐줘서 참 고맙다고 이런 말을 할 정도면은 영혼이 망가졌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자, 그런데 지금 하는 행동이 그렇게 나오잖아요. 아니 장동혁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 만나고 나와서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로 뭉쳐서 싸우자고 그랬잖아요. 아니 윤석열과 하나로 뭉쳐서 싸운다? 그럼 부정선거 음모론자와 하나로 뭉쳐서 싸운다? 그 싸우는 대상은 어디입니까? 대한민국과 싸우자는 거 아닙니까? 헌법과 싸우자는 거 아닙니까? 이런 스탠스로는 내년 선거 어렵다고 봅니다. 구체적인 장면을 하나 살펴볼게요. 엊그제 국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검은 마스크를 쓰고 이재명 대통령 시정연설을 보이콧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국회 안으로 들어오니까 일부 의원들이 뭐 꺼져라, 웃지 마 이렇게 약간 험담을 하기도 했거든요. 이 장면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민주당도 과거에 했으니까 그에 대한 이제 복수 같은데 그렇더라도 그것은 보수 정당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리고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로 나라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미래로 가는 어떤 비전도 나오고 했는데 그런 상황에서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은 저는 합리적 보수나 중도를 향한 몸짓은 아니라고 봐요. 자기들 지지 세력 있잖아요. 극우 세력이지. 음모론 세력을 위한 그런 행동 아니었나라고밖에 생각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확장에는 아무 도움이 안 된다. 그러면 같은 장면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검은 마스크를 쓴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다가가서 허리 숙여 인사하고 악수를 하려고 했거든요. 이 대처는 좀 어떻게 보세요? 그건 뭐 이재명 대통령은 그런 상황에서 상당히 좀 긴민하게 하는 분이고 해서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진 거죠. 게임에 비교한다면. 그날 국회 현관 바로 앞에 그 계단 앞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승리했다. 아니 소리 지르는 사람하고 웃는 사람하고 대결하면은 웃는 사람이 이기지 소리 지르는 사람이 그리고 그게
이재명 대통령을 독재자로 모는데 자유민주주의 파괴자로 모는데 우선 윤석열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했잖아요. 네. 그런 사람을 옹호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을 그렇게 몬다는 건 논리 모순이죠. 예. 그리고 또 다른 장면, 오늘 장면입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광주를 찾았습니다. 광주 시민들이 거세게 항의를 했고요. 찾아간 목적은 뭐 광주의 민심을 듣겠다 뭐 등등인데 이렇게 항의가 예상되는 상황이었잖아요. 이건 국민의힘에 어떤 도움이 된다고 보십니까? 그것도 계산이 있겠죠. 예. 저렇게 하면은 자기들 지지 기반인 극우 세력이 뭉칠 거다 하는 그걸 노린 건 아니겠습니까? 다만 이런 생각은 들어요. 거기가 아주 엄숙한 자리 아닙니까? 예.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런 자리에서는 소란이 있어서는 난 안 된다고 봅니다. 예. 어떤 경우에도 상가나 이런 데 가서 소란 안 부리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국감이 이제 막바지인데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였습니다. 여야 의원 간의 뭐 비속어는 물론이고 오늘 배치기 몸싸움까지 있었고요. 뭐 역대 최악이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지난 장면이긴 한데요. 법사위 국감 장면 하나만 시청자들과 보고 이야기 더 여쭙겠습니다. 시라니. 서팔계라는 멸칭을 썼습니다. 하거나 퇴장 조치할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하시면. 예, 꾀꾀기, 서팔계, 말하는 뭐 싸가지 이거 법사위에서 나온 말이거든요. 국회의원의 이런 언어 어떻게 보세요? 이거는 뭐 비속어로 처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언론과 방송도 예. 여기에 원칙을 하나 세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대통령이나 정치인은 어떻게 보면 가장 큰 교사입니다. 국민들이 보고 따르려고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런 장면을 보고 상욕하는 사람이 안 되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언론이 아무리 국회의 활동이라도 저는 비속어가 나올 때는 뭐 자막을 이상하게 처리하든지 해가지고 안 보이도록 하든지 하는 게 있어야 돼요. 이건 국민 교양의 문제 아닙니까? 다만 이번 최근 한 20, 30년 동안 교양의 붕괴 현상을 저는 봅니다. 교양의 특히 붕괴. 정치, 언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20년 전, 30년 전에 기사, 그다음에 회의록 이런 걸 읽어보고 예. 요사의 회의록 읽어보면은 야, 이 한 세대 동안 이렇게 교양이 무너졌느냐 할 겁니다. 그 교양이 무너진 것은 한국어가 무너진 거라는 뜻입니다. 한국어가 지금 문해력이나 어휘력 이런 문제에서 큰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예. 그 이유는 한국어는 한자와 한글을 섞어서 써야 됩니다. 한자를 안 써버리니까 정확한 어휘력이 전달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정확한 말은 교양의 바탕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교양어가 없어요. 그래서 빨리 한자 교육을 부활시켜가지고 한자 한글 혼용이라는 한국어의 정상적 표기가 이루어져야 돼요. 예. 지난 시간에도 한자 교육 강조해 주셨고 오랫동안 기회만 있으면 이야기합니다.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 의무입니다. 예. 기성세대의.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국정감사라는 게요. 정부의 어떤 실책을 지적하면서 야당이 돋보일 수 있는 기회인데 그렇죠. 이번에는 사실 이렇게 몸싸움, 언쟁만 드러나고 뭐 하나 정부가 뭐 이거 실수했다라고 매몰차게 따갑게 충고하는 그런 장면이 별로 돋보이지 않았거든요. 그거 어떻게 보십니까? 정보 부족이죠. 정보 부족이다. 예. 보통 이 정도부터는 정보가 많이 들어와가지고 특히 정부 쪽에서 예. 정보가 많이 들어와가지고 야당이 드라마틱하게 폭로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예. 그만큼 무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국민의힘이 무능해가지고 그런 폭로성 정보를 수집할 능력이 없다는 거죠. 예. 그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능력을. 그러니까 지금 한국 보수 세력은 과거에 뭐 독재를 한다, 뭐 한다, 뭐 욕을 많이 먹었지만은 무능하다는 욕을 먹은 적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국 보수가 이 위대한 문명 건설을 한 주체 세력인데 윤석열 때문에 국민의힘 때문에 보수가 무능 집단으로 찍혀버린 거예요. 이것은 보수가 부도덕한 집단이라는 것보다 더 큰 욕입니다. 무능하면 안 되죠. 무능하면은. 예. 아니 얼마나 유능했습니까? 그런데 윤석열을 맞이하고 거기에 국민의힘이 같이 결탁하고 예. 그다음에 보수 세력이 같이 뒤엉켜가지고 보수 세력은 무능하다? 이런 억울할 일이 어디 있습니까? 예. 경주 에이펙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가장 큰 성과라고
어떤 걸 꼽으시겠습니까? 뭐 다른 건 다 말씀드렸으니까 예. 제가 다른 분들이 지적 안 한 걸 하면은 네. 금관 세일즈를 잘한 것 같아요. 아. 외국에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것 같으면 뭐 도자기라든지 뭡니까 청자 이런 고려 청자 이런 거였잖아요. 예. 근데 이 금관은 세계 사람들이 아주 놀랐을 겁니다. 아, 한국에 왜 저런 금관이 있지? 아시아에는 없는 금관이에요. 그건 이거는 최초의 민족 통일 국가인 신라를 만든 사람들이 북방 기만민족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표상이거든요. 예. 그래서 한국을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굉장히 힘이 있잖아요. 금관은 힘이 있잖아요. 또 예. 금관 선물이 아주 뭐 선물 의미에서도 그렇고 문화를 알리는 데도 그렇고 예. 아주 주요했다. 예. 예. 지금 시간이 많지 않지만 이 질문 좀 드릴게요. 핵 추진 잠수함이 갑자기 좀 급물살을 탔는데 이거 어느 정도 시기에 어떻게 실현이 될 것으로 예측하시는지 시간이 많지 않아서 짧게 좀. 아니, 미국 대통령이 협조하겠다고 했으니까 그걸 가지고 우리는 밀어붙이는데 여러 가지 난관은 있죠. 미국에서 건져야 된다. 그렇죠. 또 미국의 에너지부가 사실은 이 원자력 관계를 총괄하는 부서거든요. 어떻게 보면 국방부보다 그게 더 힘이 셉니다. 그쪽이 아마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나 이걸 물꼬로 떴다고 생각하고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추진하는 시작은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예. 국내에서 건조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아, 네. 그 부분도 아마 한미가 협상을 통해서 좀 관철을 시켜야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여쭙고 싶은 게 많은데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조갑제닷컴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감기엔 그린, 목감기엔 블루, 초기감기엔 레드, 자기 전엔 나인. 증상별로 색다르게 콜대원, 대원제약. 마이 에먼스 스페이스. 일상에 맞춰 취향에 따라 좋은 휴식은 에먼스럽게. 에브리웨어 에브리 모먼트 에먼스. 너 나라를 구했어? 정말. 첨가물 없이 활성산소로부터 메리트 C. 너 나를 구했어. 순수 100% 비타민 C. 나라 구한 효원센의 메리트 C. 다우니. 건조기를 사용해도 오래가는 뉴 다우니 화이트티. 5성급 호텔 로비 같은 고급스럽고 청초한 향기가 은은하게 오래오래. 건조기에도 다우니 화이트티. 토론하거나 선택의 여지가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한덕수 전 총리 내란 재판의 증인으로 나온 박상우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난해 12월 3일 밤 10시 23분 국무회의실에 도착한 박 전 장관. 재판장이 당시 국무회의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있다가 나왔느냐고 묻자 박 전 장관은 어쩔 수 없었다는 취지로 답한 겁니다. 저희 국무위원들도 피해자다. 박 전 장관은 스스로를 피해자라 불렀습니다. 검찰에서 2번 조사받고 변호사비 들고 법정에 나와 증언을 한다. 개인적으로 엄청난 손해라고 덧붙였습니다. 박 전 장관은 말미에 송구스럽다고 유감을 표하긴 했지만 어쩔 수 없었다거나 우리도 피해자라는 식의 발언은 법정 넘어 시민들의 감정을 건드렸습니다. 이날 재판장은 장관은 국정 운영에 관여하는 최고위급 공무원이라며 박 전 장관을 질책했습니다. 국무위원, 최고위급 공무원의 무게를 다시 생각해야 하는 오늘 한 컷이었습니다. 학창 시절에 함께 추었던 잊지 못할 샹하이 트위스트. 다 같이 상이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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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위스트. 대한민국 레전드 쇼핑 축제 G마켓 빅 스마일 데이. 매일 전국민 쇼핑 지원 쿠폰팩. 11월 G마켓에서 크게 질러라 빅 스마일 데이. 최신 연구를 통해 개발된 센소다인 리페어 앤 프로텍트는 민감성 치아 깊숙이 침투에 틈새를 효과적으로 채우고 보호해주죠. 센소다인 리페어 앤 프로텍트만의 차이를 경험해보세요. 센소다인. 자꾸만 긁게 되는 건조한 피부. 니베아 더마 SOS 케어 바디로션으로 극건조한 피부를 편안하게. 니베아 더마 바디로션. 피부
편안함으로 빛나게 니베아. 바로 이어질 JTBC 뉴스룸 예고해드리겠습니다. 도이치 주가 조작을 무혐의 처분한 검찰에 대해 특검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판사 출신이 지휘하고 경찰 출신이 수사를 주도합니다. 관여한 검사들이 줄줄이 소환될 전망인데 잠시 후 뉴스룸에서 단독으로 취재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이가역 라이브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오후 5시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